시간 됐으니까 인사드리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78회 특강이 되겠습니다. 요 자료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이름만. 제 이름 이렇게 쓰는 거죠. 바로 윤경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형수법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많이 강의할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78 여러분들 중요하잖아요. 78 할 때니까 잘 좀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중요한 것들 해서 설명을 쭉 할 테니까 수업 스킵하지 말고요. 쭉쭉 수업을 잘 듣기 바랍니다. 그렇죠. 판례가 아주 많은데요. 자, 78년 무조건 시험 나오거든요. 축제원들이 이런 것을 꼭 내고 싶어서 안달하다가 이제 누가 한번 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시험을 낸단 말이죠. 자, 기대하시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다 준비된 거죠?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자, 빨리빨리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 중요하고 저도 시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자료 중에서 1페이지부터 보는 거죠. 오늘 강의 시간은 일자가 2019년도 8월 4일이거든요. 이때까지 78회 중에서 제가 추린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요. 자, 과목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법이고, 중간 이후에는 형수법 나오거든요. 2과목 다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법이 건데, 꺽쇠 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거 알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을 텐데, 요걸 제가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꺽쇠 되겠습니다. 이건 1, 2, 3번이니까 문제 없고요. 꺽쇠라는 거니까, 이 꺽쇠가 뭐지? 바로 요거를 말한다고, 요거를. 자, 꺽쇠 1번인 건데, 바로 형벌법규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상식 같은 거니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죠. 자, 법률에 사용된 문헌의 의미는요, 해당 법률의 줄, 정규주에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다 말이죠. 어떤 정규적 알잖아요. 이 조항에서, 이 법에서 이것은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외에 그것이 해당 법률에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체계적 논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상식 같은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꺽쇠 2번인 건데 바로 유주에서 금지 원칙에 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특수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잘 봐야겠어요. 잘 보세요. 맨 처음 거. 처벌구 중에 몇 줄 쳐볼까? 바로 소극적 구성권입니다. 소극적 구성권? 이런 말씀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위전차. 그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약간 좀 다르게 사용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설명 들어볼까?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법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요. 처벌한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문제 없는 거죠. 문제 뭐냐?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처벌하잖아요. 이때는 뭐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와 있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말이죠. 앞에 거 있죠. 처벌한다. 바로 적적 구성 요건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말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거기 나와 있지만 소극적 구성 요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소극적 구성 요건. 요거 분명히 피고인에게 좋은 거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좋아요? 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이 조항을 좁게 해석해봐. 좁게. 피고인에게 좋은 것을 좁게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유주에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꺽쇠 2번이 그래요. 이걸 말한다고 이거. 다시 볼까? 꺽쇠 2번. 처벌구 중에 소극적 구성권을 문헌의 가능 의미를 벗어나서 밑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해지겠죠? 바로 뭐예요? 죄형 법존주의 위반된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꺽쇠 2번이에요. 그 다음에 꺽쇠 3번인 건데 바로 유주에서 금지 원칙에 따라 가지고 아주 법정을 엄격히 해석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판례가 아주 많은데요. 판례가 무지 많은데 제가 다 수록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수록했거든요. 전부 다 잘 봐야 됩니다. 꺽쇠 3번의 1번인 건데요. 이거 말이죠. 좀 생소한 그런 거죠. 형법이 아니고 어떤 외국권거래법 거기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생소한 것들인데 큰 맥락에서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먼저 이것부터 좀 들어갑시다. 포괄일제가 되겠습니다. 포괄일제.
어떤 건지는 뭐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포괄죄인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상습 절도가 바로 여기 그 들어간다 볼 수 있겠죠. 절도를 상습적으로 할 때 바로 이 범죄 되는 것이고 포괄해서 일죄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절도했고 절도를 이렇게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절도했다고. 그러니까 절도를 했다는 것이 죄가 됩니다. 죄가 되고 죄가 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죄가 됩니다. 절도죄가 되는데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처벌한다. 이것이 바로 요 조항의 취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꺽쇠3번 1번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자본거래 하는데, 자세한 몰라도 됩니다. 자본거래 하는데, 그 자본거래 액수가 10억 원 이상입니다. 10억 원 이상일 때 이 사람이 신고해야 된다고. 그죠?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10억 원 미만이었단 말이죠. 이것은 비록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됩니까? 처벌이 안 됩니까? 처벌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일단 이게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10억 원 이상인가? 신고 안 했다? 처벌하고 10억 원 미만이었다.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당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비슷한 건데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신고하지 않고 뭐 어떤 자본 거래했다고. 자본 거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 11억 원, 13억 원, 무슨 뭐 12억 원 이렇게 했거든요. 자본 거래를요. 죄가 되잖아요. 죄가 되고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포괄해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데요. 문제 뭐냐면요. 이렇게 했다고 이놈이 뭐 4억 원, 뭐 3억 원, 7억 원, 무슨 뭐 6억 원 했다 이런 식으로. 자체는 1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안 되죠? 죄가 안 되고 자체는보다 죄가 안 돼요. 근데 문제 뭐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이게 묶다 보니까 묶게 되면 분명히 10억 원 이상이 되잖아요. 야, 이것을 이렇게 보아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어때요? 자, 그렇게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묶어서 말이죠. 이렇게 처벌한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꺽쇠 3번의 판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몰라도 큰 틀에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먼저 판례 1번인데 앞에 있는 가로 1번 내겠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만약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는 외과거래법 위반 죄 구속을 추정하지 못하지만 개별적인 거래 행위는 구속권 10억 원 이상이다.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가? 일정 금액 거래액을 합하면 그 구속권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전체 행위를 포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포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바로 이런 취지의 판례고 그 비슷한 게 뒤에 있기 때문에 자 뒤로 가셔가지고 보겠습니다. 바로 꺽쇠 19번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5가 되겠습니다. 그쵸? 페이지 5에 꺽쇠 19번인 건데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포괄죄 있습니다. 포괄죄 처벌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구성하는 각 범죄행 자체가 죄가 되어야지만 묶어서 포괄해서 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바로 꺽쇠 19번인 건데 뭐 같은 맥락 또 같은 판례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9번. 자, 포괄일죄는요. 그 두고 보시죠. 그 다음 줄 마지막 되겠습니다. 밑줄.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자, 꺽쇠 3번에 판례 2번인 건데 이건 말이죠. 이거 좀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참 그게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는 판사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A 판사는 이렇게 B 판사는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틀린 것이 아니고 일리가 있거든요. 일리가 있는데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요. 대법원 판례에 나온 대로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아주 어려워요. 깊게 들어간다. 어려우니까 큰 취지만 알면 됩니다.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수학 무슨 박사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그렇죠. 그 날짜가 나와 있는데 2016년도 1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2016년도 1월 10일인가? 6일. 이때 법이 개정돼요. 개정이 되면서 당연히 개정 전이고 개정 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사람을 다치게 했다, 폭행했다 그런 범죄는 알 건데 상해죄가 있다는 거. 상해죄. 앞에 존속 들어갈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중상해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을 다치게 해가지고 죽게 하죠. 이게 상해가 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폭행도 있어요. 폭행도 있고, 여기 이제 특수폭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특수폭행 쓰겠습니다. 이게 사람을 다치게 하죠. 치상이 있고요. 아예 죽게 하는 범죄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운 판례가 요기에 대한 거예요. 요기에 대한 거. 알겠죠? 그래서 요 형사법 개정 전에는요, 요 특수폭행 치상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사람 폭행한 다음에 다치겠다 이겁니다. 자, 비록 특수가 들어가더라도 특수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범죄를 이렇게 처벌했다고, 이렇게 처벌했습니다.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자, 문제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법이 바뀌면서 말이죠. 요게 어떤 범죄가 추가됐어요. 바로 추가된 것이 바로 특수상해가 이게 추가된 거예요. 특수상해가 추가됐다고. 당연히 이 범죄는 상해이고, 그건 특수상해니까 말이죠. 형벌이 어떻게 더 무거워요? 당연히 이게 더 형벌이 무겁고, 이거보다 이게 더 형벌이 가볍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제 형법이 바뀌면서 요것이 이제 새롭게 신설됐잖아요. 이럴 때, 이 특수폭행치상을 앞으로는요, 이거 대신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됐던 그런 판례가 되는데요. 그런적으로 이렇게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다가 그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그 보기에 따라 가지고 이 범죄를 이렇게 처벌해도 뭐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판례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 판례는요, 이것을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이유가 있지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범죄를 옛날부터 이렇게 처벌했고, 옛날부터. 근데 이게 신설되면서 그렇게 처벌시키는 것은 뭐예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을 적용시키는 거거든. 따라서 비록 이것이 신설이 되었어도요, 이 범죄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원래대로 이렇게 처벌한다. 판례 결론입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자고. 이게 좀 어려운 판례인데 그 시험에 2번 나왔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형법 제258조 2 특수상해죄 신설로, 맞죠? 이때 말이죠. 이것이 이제 새롭게 신설된 겁니다. 신설로. 자, 그 다음 거. 특수폭행치상죄.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형법 제258조 2, 2항에 의해서 처벌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한다면은요, 뭐요? 책임주의에 반하고, 뭐 어디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 이렇게 처벌한다. 그런 취지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밑에 제가 그 해설을 뭐 잔뜩 써놨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이렇게 그 결론만 기억하고 됩니다. 그게 더 나을지 몰라요.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거지. 저도 어려운 게 있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판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풀어도 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보면 되겠죠. 판례 3번이에요. 업무상 군사 의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그 지휘 과정에서 밑줄 단순한 보호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 사람이 하자 할 것은 보호조치예요. 또는 이미 알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밑줄 군사기밀 보관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것들 뭐예요? 그 다음 줄 탐지나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뭘 탐지했다, 뭘 수집했다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3번은 그렇고 4번은 비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4번 의미가 있는 건데 요것을 보기 전에 먼저 그 뒤로 가셔가지고 형사법 파트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게 있는데요. 그렇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저 뒤로 가셔가지고 페이지 13 형사법. 자, 13페이지에 그 꺽쇠 2번을 먼저 볼게요. 2번. 요게 말이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증죄는 뭔지 알잖아요. 그죠? 위증은 2가지가 있다고. 위증은 2가지가 있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형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거는 형법이 아니고 다른 법이에요. 국회에서의 뭐 줄여가지고 뭐 증언, 감정법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거지만은요, 위증을 국회 내에서 했습니다. 국회 내에서 했다. 그러면 이게 적용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데 벌써 시간이 꽤 지났죠? 바로 최순실 씨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분 지금 감옥에 있죠? 좀 더울 텐데. 고생 많이 합니다. 그죠? 청문회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 증인들 나온다고, 이렇게, 증인들. 뭐, 다 나왔잖아요. 전부 다 거짓말 해요. 국회 청문회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잖아.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에요. 최순실 청문회 그 특별위원회. 그때 아마 그 제 기억에 위원장이 아마 김성태 의원인 거예요. 김성태 이분인데요. 이거 텔레비로 생중계된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근데 자, 봐. 어쨌거나 이제 이놈이 위증했다고. 위증을 하게 되면요. 이 일단은 형법상 위증은요. 어떤 고발을 요하지 않는 거다. 고발이 필요 없다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발이 필요하다고. 이건 말이죠. 위원회. 요 위원회의 고발이 필요합니다. 고발을 요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위증은 그렇지 않은데 이 국회감정증 이 법에서는요. 이 위원회의 고발이 필요하다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른바 무슨 범죄예요? 전속 고발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지금 배우는 거 꼭세 그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맨 처음 나오고 있죠? 밑줄.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의 법률은 보이시죠? 그 다음 글씨 두꺼운 것이 되겠습니다. 밑줄. 국회에서의 위증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 저열에 맡기고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겠죠? 밑줄. 위의 증죄는 같은 법 15조에 고발을 소추 요건을 한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꺽쇠 2번이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고발을 누가 하냐면은, 고발을 바로 위원회가 합니다. 위원회가. 그죠? 특별위원회. 얘네들이 고발을 하는 것이 맞아요. 만약에 얘가 고발했습니다. 얘네들이. 그럼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 판례 뭐냐면요. 위원회가 해체 또는 소멸되었다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 위원회가 없어졌다고. 해산됐어, 이제. 없어진 거죠, 위원회가. 그러니까, 옛날에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위원 몇 명에서 이렇게 고발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은 적법입니까? 부적법입니까? 네, 판례할 때 부적법 되겠습니다. 이 고발을 누가 한다고? 위원회가 해야 되거든. 따라서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가 소멸된 이후에 개별 위원들이 만나가지고 고발한 것은 이거 부적법이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발이 부적법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터잡은 검사의 공소제기 또한 부적법 무효죠. 공소제기가 무효입니다. 법원은 무슨 판결입니까? 공소 기각의 판결이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배우는 거죠. 다시 앞으로 갖춰서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에 꺽쇠 3번에 판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글씨 두꺼운 것만 보겠습니다. 밑줄. 특별위원회가 소멸했음에도 없어진 거예요, 지금. 과거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당시에 제적위원이었던 사람이 연소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고발은 무효. 거기에 터져본 공소 제기 또한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법원에서 무슨 판결이다? 공소 기각의 판결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시간 잘 가죠? 벌써 이것이 그 청문회가 한 3년 벌써 된 것 같아. 2, 3년 된 것 같아요. 시간 빠릅니다. 그리고 5번은 뭐 쉽습니다. 자, 글씨 두꺼운 것만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수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나 금품 청산 의무가 발생 안 합니다. 그죠? 퇴직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고, 금품 청산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돈 줄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말이죠. 그런 식이겠죠? 밑줄. 퇴직금 미지급의 죄. 또 밑줄. 임금 등 미지급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돈 줄 필요 없는데. 돈을 주지 않아도 죄가 안 됩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6번인 건데, 이거 말이죠. 6번은 참 아리까리합니다, 이거. 무고. 이거 아리까리한데요. 특가법 들어보셨죠? 특가법.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범죄인데, 특가법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무지 많은데요. 자, 1조부터 해서 뭐 쭉 나가요.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14조가 이게 무고라는 범죄, 무고. 그러니까 무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거 특가법상 무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형법상 무고죄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 무고는요 무조건 다가 아니고 특가법 1조부터 13조 그죠? 요게 대해서 허위 신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위 신고했어요. 허위 신고. 이때 바로 요 특가법 14조의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요거만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있죠, 이거.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뭐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는 요것이 아니고 일반 형법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응? 한 번 더. 1조부터 13조는 특가법상 무효가 되는 것이고,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형법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자체는 무효한 거. 즉, 특가법 14조로 허위신고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여기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말이죠. 이것이 아니고, 원래대로 이거니까 말이죠. 형법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취지거든, 이게. 어렵죠, 이거? 자, 이 어려움은 그 문장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어려우니까. 자, 6번인 건데, 위에서 두 번째 줄 되겠습니다. 밑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가법 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여기가 적용되는 그 허위신고는 여기까지고요. 요 자체에 대한 허위신고는 이것이 아니고 일반 형법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이건데요. 좀 더 질문 드려볼까? 예를 들어서 봐요. 예, 뺑소니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뺑소니. 여기 어디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응? 그러니까 A가 이제 갑이라는 놈을 뺑소니로 신고했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갑이 보니까 A라는 놈이 자신을 무고한 것 같아. 무고. 응? 뺑소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A가 뺑소니 신고했으니까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 신고했으니까 무고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바로 요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자신을 무고했다고 갑이라는 놈이 A를 이렇게 또 신고한 거예요, 허위신고. 허위신고 바로 요거에 대한 거죠, 이거. 요거니까 이것은 특가법 14조의 무고가 아니고 일반 형법으로 처리가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그 문구만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위증, 무고. 뭐, 쉬운 게 없습니다. 최순실, 그 판례 계속 나와요. 최순실 판례. 정호성 판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판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판례 7번은 뭐, 우리 자주 왔던 건데, 너무 쉬운 거니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7번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 담긴 밑줄, 영상은 되겠습니다. 영상. 그런 것들은 뭐예요? 성폭법 제14조랑의 밑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영상은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 안 됩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꺽쇠 그 4번인 건데, 이건 바로 그 타이틀 보이시죠? 유추에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괜찮다 이 말이죠? 좀 어려운 곳이 있는데요. 이 것들은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큰 문구만 좀 기억하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정말 78회가 되는 것인데, 바로 올해 7월달 판례인데요. 판례 1번입니다. 토렌토라고 있나요? 토렌트? 이게 뭐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토렌트인가요? 글쎄. 이거 나오게 되면요, 그냥 죄가 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뭔지 몰라도. 토렌토. 자, 보겠습니다. 1번. 음란 영상의 토렌토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밑줄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음란물을 뭐 다운받겠다는 거죠. 또는 그 토렌토 파일을 이용해서 별다른 제한 없이 밑줄 해당 영상물에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거든요. 이게 뭐라고? 마지막 되겠습니다. 밑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 보는 거예요. 뭐 대충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판례 2번인 건데 이것도 시험에는 나오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혹시 몰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었지만은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 3번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좀 어려워 이거. 3번인 건데 밑줄 쳐봐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의 행위가, 그렇죠? 자, 그 다음 주겠죠. 대한민국의 행위로 가정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면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 범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와 있죠. 글쎄.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례 4번은 뭐 쉽습니다. 바로 전자담배도 담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자담배 담배니까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례 4번, 판례 5번 똑같습니다. 자, 전자담배 액상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액상 만드는 것도 바로 전자담배, 그냥 담배 제조에 들어간다 보는 거예요. 6번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가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이것도 시험에 또 나올 수 있겠죠. 바로 신해철 집도의 사건 되겠습니다. 신해철 그 담당 의사가 과실 때문에 그 신해철
가수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고기대 판례가 모두 세 가지가 있는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6번. 의료는 의료 조장 또는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된 밑줄. 다른 사람의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의 비밀이거든요. 그것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의료법제에 며칠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에는 밑줄 생존한 개인 이외에 밑줄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비밀 유포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생존했다 말할 것도 없고, 돌아가신 분들도 다른 사람에 포함됩니까?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철 가수가 돌아간 이후에, 사망한 이후에 그 사람 비밀을 누설했잖아요. 그때 뭐예요?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6번을 물어보시고요. 자, 7번입니다. 밑줄 당내 경선입니다. 그 어떤 당에서 말이죠. 지네끼리 막 선거하잖아요. 그것도 뭐 한다? 밑줄 선거에 포함됩니까? 포함되겠죠. 당내 선거라니까. 그죠? 당내 경선, 다른 말로 당내 선거도 당연히 뭐예요? 선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7번은 그런 것입니다. 자, 5번, 6번은 묻겠습니다. 자, 명성 원칙이 나오는데요. 명성 원칙. 어떤 것이 명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물어보는데, 판례가 아주 많은데, 시험엔 글쎄 가끔 나오는데요. 잘 안 나오는데, 판례가 아주 많아요. 대부분 다 명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 겁니다. 위반되는 것은 많지 않은데요. 꼭지 5분만 읽어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최대한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반되는 것이 꼭지 5번인 건데, 자, 밑줄 쳐봐요.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와, 또 밑줄, 국론 분열 언동을 언급한다 했습니다. 이게 범죄 구속요건이에요. 야, 이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판례인데요. 그 당시는 거의 유신 시대여가지고 독재 비슷하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 판례가 아주 많습니다. 물어볼게.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 국론 분열 언동 언급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명성 원칙 위반된다 보는 겁니다. 그렇죠. 6번은 최대한 가볍게 보겠습니다. 글씨 두꺼운 거 있죠. 그거만 체크한 다음에 갈게요. 하나같이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겁니다. 자, 판례 1번이겠죠. 밑줄 의약품. 밑줄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자, 2번입니다. 밑줄 그 밖의 방법으로. 3번 유사군복. 이거 뉴스에 나오더라고. 유사군복. 유사군복 이 부분 처벌한다는 건데, 글쎄요. 이런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4번입니다. 밑줄 유사선교행위. 이건 명확한 거죠. 5번입니다. 밑줄 정책 의견. 6번 밑줄 명의를 이용하여. 이런 것들. 7번 밑줄 외국인을 위하여. 이런 것도 절대 안 가지 말고요. 대부분 다 명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은 위반되는 거 위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은 이래요. 제가 이제 판례가 아주 많은데요. 아마 명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위반되는 것이 있고 위반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0%. 나머지 전부 다 이건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봐도 되고요. 위반되는 것만 쭉 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료에서는 억세 5번이 그거란 얘기죠. 유언비어, 무슨 날조, 그런 것들, 국론 분열. 그렇죠? 그 다음에 꼭지 7번인 건데,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7번인 건데, 지금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밑줄 쳐봐요.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형 법전주의입니까? 맞습니다. 자, 죄형 법전주의는요, 몇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 있는지를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 법, 소유, 명, 적이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파생원칙인데요. 맨 처음 나오는 법은 법률주의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관습법은 안 되겠죠? 소급표 되어야 한대요. 아까 배웠었던 거 유추해석 되어야 한대요. 지금 배운 것처럼 국론 분열, 무슨 유언비어, 날조 유포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바로 적정성 원칙이에요. 어떤 거죠, 이거? 자, 이제 행위 책임이 이만큼이면은 형벌도 가볍게 나와야겠죠? 책임이 무겁다고. 그러면 형벌도 무겁게 나온 것이 맞아요. 적정하게. 그러니까 책임 맞게, 자기의 책임에 맞게
그만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데요. 만약에 책임은 적어요. 책임은 적은데 형벌이 너무 과도합니다. 아주 무겁게 때려봐. 이거는 바로 적정하다 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원칙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건 다른 말로 뭐랑 같은 말이죠? 책임주의와 같은 말이에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책임에 맞게 처벌을 지키는 거지, 책임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처벌시킨다. 바로 이원칙 내지 이원칙에 위반되는 건데, 바로 그 예가 바로 꼭세 7번 아닙니까? 지금 뭐로 나와 있냐면요. 7번인 건데, 몇 줄 쳐봐요. 예비를 본죄 준해 처벌합니다. 본죄는 바로 기수 말하거든요. 예비를 기수에 준해 처벌한다.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기수는 나쁜 놈이지만은요, 예비는 이제 준비하는 거거든. 예비를 기수에 준해 처벌한다.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래서 적정성 원칙에 위반된다 보는 겁니다. 야, 무식한 거예요, 형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그 다음에 꼭세 8번은 뭐 쉽죠. 근데 이 어떤 법의 부칙이 있지 않습니까? 부칙. 이 부칙도 분명히 법이에요, 법. 이것도 법이라고. 그래서 형법제 1조 1항 행위시법주의가 있고, 형법제 1조 2항은 바로 재판시법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이 부칙으로서 이거를 싹 무시해버리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법조항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바로 부칙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보통 부칙은 1조가 있고 뭐 2조가 좀 나오는데요. 요거는 어떤 거죠, 이거? 이 개정법의 시행일 나옵니다. 시행일. 언제부터 시행한다 나와 있겠고, 이게 바로 지금 배우는 경과 규정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되기 전에 법에 의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요,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뭐 재판시법주의, 행시법주의 그런 것들은 뭐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보다도 이게 더 우선한다는 거죠, 이 조항이. 거기에 대한 조항이 바로 꼭세 8번인 건데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범죄와 법령 개폐로 형이 표시되었다. 면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요, 그러한 이런 식으로 부칙에 뭔가 나와 있다는 거죠. 밑줄. 개정법률의 부칙 등에서 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밑줄. 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에 있어서는 종전 규칙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부칙에 따라가니까요, 면소가 아니고 뭐예요? 행위시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 판례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칙 규정이 있다. 그런 것들은 쭉 나가서 면소 판결 사유가 되지 않고 형법제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시법주의에 따라서 처벌한다고 하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꼭세 9번은 뭐 쉬운 거니까 빨리 갑시다. 꼭세 9번이겠죠? 밑줄.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법인 설립 이전입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어떤 선임 간접상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당연한 거죠. 법인이 있기 전에 어떤 행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인은 아무런 과실이 없습니다.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밑줄.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 중에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범죄는요, 이 법인 설립 전에 범한 거니까 뭐 나중에 그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꼭세 9번은 그런 것이고, 꼭세 10번 이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괜찮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도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판례가 두 가지가 비슷한 거죠. 묵자고 꼭세 10번과 바로 꼭세 1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못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못하겠다. 괜찮아요? 암기하면 됩니다. 일단은 말이죠, 한번 정리해보자고. 미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해보자고. 일단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그죠?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장애미수, 또 중기미수가 있겠고, 자,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요. 이게 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도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위험성이 있는 것이 있고 위험성이 없는 게 있다고요. 이럴 때 이게 바로 불능미수입니까? 불능범입니까? 바로 불능미수예요. 불능미수고, 이것이 불가벌적 불능범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하고 이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사람은 처벌시켜버리죠. 이거 무죄야, 무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꺽쇠그 10번이 되는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장애미수, 중지미수, 그 다음에 vs 불능미수가 되겠습니다. 요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죠. 꺽쇠그 10번이. 자,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 실행의 착수 당시 실행인을 놓고 판단해 봤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가 되는, 처음부터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는, 배제가 되는 불미수와 구별되더라. 아시겠죠 이거? 뭐 이건 쉬운데요. 이거까지 문제 없어요. 문제 뭐냐면 그 국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바로 7번인 건데 요거는 참 이해가 어려우니까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암기한 다음에 시험 나온다. 그럼 정답을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그 이상 물어보진 않아요, 출제원들. 이게 말이죠. 참 골 때릴 판례인데, 제가 그래서 그 밑에다 잔뜩 써놨잖아요. 좀 골 때리다고. 정말 골 때립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판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 드는데요. 자, 봐요. 지금 피고인이 고의가 뭐고 보자고요. 자, 피고인이 밑줄 쳐봐. 피해자, 여자예요. 심지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즉, 고의는 무슨 고의죠? 피해자가 맛이 갔다고. 피해자가 맛이 가서 정신이 없는 여자라 생각합니다. 즉, 이 법인한테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술 먹고 그냥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데 문제 뭐냐? 그 다음에요.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하였으나 한번 했다는 거죠. 밑줄. 피해자는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피해자는 멀쩡했어요. 멀쩡했으니까 준강간의 그 결과 발생 가능성은 있나요? 없잖아요. 피해자 멀쩡했으니까. 그래서 비록 고의는 이런 거지만은요, 실제로 준강간의 결과 발생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없지만은 위험하겠죠. 위험성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뭐다? 준강간의 불능미수하고 봤거든요. 그렇게 암기하는 게 편해. 암기하는 게 편하다고. 그렇죠.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한 번 더 할게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준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준강간의 결과 발생 가능성은 없지만은요, 위험하겠죠. 위험하니까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됐던 사건인데요. 제가 밑에 써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암기하는 게 편해. 암기하는 게 편해. 자, 근데 꺽쇠 12번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합헌. 자, 꺽쇠 12번인 건데 옆에 쓰겠습니다. 합헌 헌법 합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상해죄 동시모 특례가 되는 것인데 어떤 건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례가 봤던 거죠. 쭉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접정범인 건데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이거 뭐 시험에 벌써 몇 번 나왔어요. 이거 6번 나온 거 아닙니까? 뭐 매번 이거만 내는 거라고. 판례가 재밌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렇죠. 별표를 제가 미리 쳐놨죠. 꺽쇠 13번과 14번인 건데 제가 전부 다 별표를 쳐놨습니다. 바로 뭐예요? 간접 정범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자수범이라고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부터 잠깐 설명 드려볼게요. 자수범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뭐 한자가 이렇게 쓰겠죠? 자기 손수 직접 하라 이거 직접. 그죠? 이거는 자신이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따라서 이 범죄는요, 특징이 뭐라요? 다른 사람 이용해서 행하는 간접 정범은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올 수가 없나요? 안 된다고요. 자신이 직접 범죄할 때가 되는 거니까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한 간접 정범은 될 수가 없자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범죄가 강제추행죄예요. 강제추행했다고 합니다. 이건 자수범이냐 말이죠, 자수범. 자,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 이해할 때 이 강제추행은요, 자수범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건 얼마인지 뭐예요? 간접정범으로 가능하다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많이 제가 예를 드리는데요. 보세요. 갑이라는 놈이 있는데 어떤 A라는 녀가 있습니다. A녀가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냐면 정신병자가 있어요. 또라이죠? 정신병자가 있어요. 또라이. 책임이 조각돼서 이 사람은 처벌당하지 않잖아요. 또라이. 바로 책임 조각 사유가 되겠습니다. 심신장애인이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시킨 거야. 돈 주면서 야 마 가슴 가슴 좀 만지고 와 그랬거든. 그러니까 또라이가 해가지고 이 새끼가 쭉 가서 가슴 만졌다고 추행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 간접 정보 형식의 추행죄가 된다는 겁니까? 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플레이할 때 이 범죄는요 자수이 아니잖아요. 아닌 거니까 얼마든지 된다 이거잖아요. 이때 뭐냐? 우리 플레이할 때 이 도구 있죠. 이렇게 그 이용당하는 도구 거기에는 피해자 자신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간접 정보의 도구에는요 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 피해자 스스로도 도구에 포함된다는 걸 보는 건데 이 판례 뭐냐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보세요. 이 둘이 화상 채팅했다고. 화상 채팅 얘가 막 자유도 하고 옷 벗고 막 그랬거든. 옷 벗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화상 채팅하니까 얘가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었어. 이렇게 영상 녹화했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뭐 그나마 적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얘가 협박한다고. 영상을 딱 저하면서 야 내가 저번에 너랑 그 할 때 너 다 찍어놨어. 다 찍었는데 너 유포할까 말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준 거예요. 겁주면서 시킨 거예요. 야 너번에 자유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라 말이지. 자유한다 하고 시킨 거예요 이거. 그래서 스스로 셀프 추행 시켰다고. 셀프 추행. 이게 뭐예요? 처벌당하지 않는 피해자 스스로 이용한 이 추행이 바로 간접 정보이다 이 말이죠 이거. 그런 판례가 되는 건데 얘도 그렇고 말이죠. 아주 좀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쨌거나 한 정리하자고. 강제추행죄는 자수원이 아니다. 따라서 간접 정범 형식으로도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이용당하는 도구에는 제3자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 스스로도 포함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뭐 셀프로 추행시킨 것은 처벌되지 않는 피해자 자신을 이용한 그런 범죄 간접 정보이다 보는 건데요. 사실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뭐 어렵지 않죠? 보겠습니다. 자, 판례 13번 되겠습니다. 밑줄. 강제추행죄는, 자, 그 다음 줄 되겠습니다. 포인트겠죠? 밑줄.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포인트예요. 또 밑줄. 처벌당하지 않는 타인을 도구 삼아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형식으로 범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맞죠? 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봅시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 정보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밑줄. 피해도 포함될 수 있다는 범위 상당하므로, 또 밑줄.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서 피해자 신체를 이용해서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간접 정범이 해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바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밑에 꼭세 14번에 판례 1번이거든요. 뭐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해서 이렇게 스스로 셀프 추행시키는 거죠. 그렇죠. 글쎄. 야, 자, 이 판례 2번도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이건 뭐예요? 타이틀이? 바로 사건명 되겠습니다. 꼭스 14번의 판례 2번인 건데 셀프 음란물 제작 사건. 이 똑같아요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말이죠. 야 너 말이 좀 찍어. 그래서 얘 스스로 자유하는 것을 지가 찍어놨어. 지가 스스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동 총수적 이용 음란물 제작죄의 간접 정보라는 겁니다. 얘도 판례 2번인 건데 비슷한 맥락이에요.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아동 소수된 피해자를 협박해서 스스로 아청법 어느 하다에 난 행위 또는 그 밖에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밑줄 아동 소수종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 영상 등을 생성하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스스로 찍겠다는 거죠. 협박해서 쭉 나가서 마지막 되겠습니다. 아동 소수종 이용 음란물 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직접 중매 아니고 간접 정범 형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시고 자 꼭세 15번인 건데요. 요거는 판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한 다음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자, 꼭스 15번인 건데 보자고. 치과의사는 의리, 그죠?
비의료인 갑에게 자신의 치과 의사 명의를 대유하고 서로 이제 그 공무원 공모 밑줄 고용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이것도 범죄가 되는 거죠. 의료인이 아닌 자가 근무했기 때문에 또 나가서 뭐예요? 공동 전범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예인데, 요거는 말이죠. 미리 합시다, 미리. 자, 거기에 대한 예가 이제 판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뭘 보냐면은, 그렇죠. 자, 이거는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자, 꺽쇠 22번 있죠. 판례 그 꺽쇠 22번입니다.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비의료인이에요. 뭐 갑이라 할게, 갑. 이 사람이 그 돈을 투자하는 거죠. 돈을 투자해서 이제 그 어떤 치과 병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얘는 의사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고용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치과 의사를 고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 투자한 다음에 뭐 건물을 사고 이 사람이 명의를 뭐 빌려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했어, 이런 식으로. 알겠죠? 문제 뭐냐? 이때 의리 그만둬요. 의리 그만두고 새로운 의사가 옵니다. 뭐 병이 왔어, 병이. 의사야? 너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자, 뭐야? 갑을 병정 뭐 이렇게 딱 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판례거든요. 그래서 자, 한 번 더 할게요. 의사가 아닌 갑이라는 놈이 걔들과 공모한다. 공모해가지고 말이죠. 걔가 돈 투자하고 시설을 투자한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에 뭐 어떤 고용 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범죄했을 때 자체는 뭐예요? 포괄일죄. 그렇죠? 자체는 포괄일죄가 되겠습니다. 포괄일죄인데 자, 우리 플레이할 때 이 포괄일죄, 각 포괄일죄는요 별개의 범죄 의사에 터진 것이니까 요 네 가지 이 자체는 뭐예요? 실체적 경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의사가 바뀌어버리면요 뭔가 신고를 다시 하고 뭔가 다시 하니까 자체는 포괄죄고 이들 포괄죄는요 또 각 범죄별로 실체적 경험이다 이겁니다. 이거 바로 꺽쇠 그 22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밑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도중 개설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알겠어요? 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처음엔 을, 그 다음엔 병, 정, 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걔들은 포괄일죄고 전체는 또 뭐예요? 각 범죄별로 실경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예, 바로 그것이 바로 위에요. 꺽쇠 20번이죠. 꺽쇠 20번의 판례 1번입니다. 자, 판례 1번이겠죠? 밑줄 비의료인의 주도적인 입장에 생하는 의료개선행위는요 밑줄 특별한 수단이 없는 한 포괄해서 일죄에 해당한다 나와 있잖아요. 이건 바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비의료인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고용했다. 그 다음에 같이 뭐 했다. 요게 바로 뭐예요? 포괄해서 일죄다. 바로 요 파트가 이제 꺽쇠 20번의 판례 1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좋아요. 자, 시간 됐으니까 이제 말이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